다가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하회하며 고용시장의 냉각이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다음 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주요 분수령이 될 텐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관련 내용 김나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 특히 금융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왜 금리를 내리는데 금융주가 올란다는 건지, 또 금리 인하 자체는 어떤 의미인지, 시장은 왜 이렇게 인하를 예상하는 건지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죠. 최근에 나온 경제 지표들, 특히 그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가 아주 커졌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단순히 뭐 금리를 내릴 거냐 말 거냐 이 가능성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연준이 왜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지 그 배경과 이유에 좀 더 집중해서 그 결정이 가져올 여러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역시 그 고용지표 충격이 컸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8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 수가요. 시장 예상치가 한 7만 5천 개 증대였는데 발표된 건 2만 2천 개에 그쳤어요. 와, 2만 2천 개요? 예상치의 3분의 1도 안 되네요. 네, 엄청나게 밑돈 거죠. 게다가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일자리 숫자도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뭐 91만 개나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91만 개나요? 정말 큰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까지 수정된 걸 보니 생각보다 고용 시장이 더 안 좋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실업률도 올랐고요. 실업률도요? 얼마나요? 4.3%로 올랐고 또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실업자 한 명당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수, 그 구인 건수 비율인데요. 이게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 아래면 실업자 수보다 일자리 수가 더 적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021년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 이런 명확한 신호로 해석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고용 쇼크라고 할 만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고용 시장이 약해지면 연준의 중요한 두 가지 책무, 그러니까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중에서 이 고용 안정 쪽에 빨간 불이 켜진 셈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경기를 좀 부양해야 한다는, 즉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뭐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계속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는 그런 정치적인 변수도 있고요. 그런 정치적 압력도 무시 못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거의 뭐 확실하게 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진 이유를 단순히 경기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는요. 지금 고용 부진이 경기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최근에 좀 강화된 이민 정책 때문에 일할 사람이 줄어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동 공급의 문제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어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고용이 줄었다.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금리 인하의 명분은 좀 약해질 수도 있겠죠.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고용지표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해석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해석이 분분하네요. 그럼 일단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자료들에 보니까 금리 인하에도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금리 인하의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성격을 봐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성 인하, 다른 하나는 경기 침체 대응 인하, 수습형 인하라고도 부릅니다. 보험성 인하와 수습형 인하, 어감이 좀 다른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험성 인하는요. 경제가 아직 크게 나쁘진 않은데 앞으로 혹시 안 좋아질까 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거죠. 아, 예방 차원에서? 네. 반면에 수수평 인하는 이미 경제가 나빠졌거나 침체에 빠졌을 때 더 심각해지는 걸 막고 상황을 좀 수습하려고 뒤늦게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건 응급처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방이냐 응급처치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경우의 시장 반응도 달랐다고요? 네, 확연히 달랐습니다. 보험성 인하, 그러니까 선제적 인하가 있었던 시기를 보면요. 예를 들어 1995년, 98년, 또 비교적 최근인 2019년 같은 때인데요. 이때는 연준이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먼저 움직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걸 연준이 잘 관리하고 있구나, 경제가 크게 망가지지는 않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경제가 부드럽게 착륙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였죠. 아,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시장에 안심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수수평 인하는 어땠냐면요. 예를 들어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때나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이미 경기가 확 나빠진 뒤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는요. 네. 그때는 어땠나요? 초기 시장 반응은 오히려 부정적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자체가 경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신호로 작용했던 거죠. 오히려 불안감을 키웠군요. 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이번 금리 인하가 과연 어떤 성격일까 하는 거네요. 이게 정말 핵심 질문이겠어요. 시장이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일 테고요. 정확합니다. 연준이 다음 주 FOMC 회의 결과 발표 때 어떤 진단을 내놓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해석과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성 인하로 읽힌다면 안도 랠리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수수평 인하로 인식된다면 실망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금리가 내려가는데 금융주, 특히 은행주가 오를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안 맞잖아요.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순이자 마진 NIM이 줄어드니까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대출이자로 버는 돈은 줄고 예금이자로 나가는 돈은 그대로거나 덜 줄면 이익이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악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바로 그 점이 역설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금리 인하가 순이자 마진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만 보면 당연히 금융주 주가가 빠져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 긍정적인 요인들이 또 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수익률 곡선 가팔라짐, 영어로는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 가팔라짐이요. 좀 어려운데요? 네, 쉽게 설명하면 은행은 보통 단기금리로 돈을 빌려와서 예금, 장기금리로 돈을 빌려주잖아요. 대출. 그런데 연준이 기준금리, 즉 단기금리를 내릴 때 장기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덜 내리거나 혹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심지어 오를 수도 있거든요. 아, 단기금리랑 장기금리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군요. 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떼우는 비용, 단기금리는 줄어드는데 빌려주고 받는 이자, 장기금리는 유지되거나 덜 줄어드니까 그 차이, 즉 마진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졌다고 표현합니다. 아하, 조달 비용을 싸지고 대출이자는 덜 떨어지거나 유지되면 오히려 이익이 날 수 있다. 그렇죠. 둘째는 대출 수요 증가와 자산 건전성 개선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기업이나 가게 입장에서는 돈 빌리기가 좀 더 수월해지잖아요. 네, 이자 부담이 주니까요. 네, 그래서 대출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 있고요. 동시에 기존에 대출받았던 사람들의 이자 부담도 줄어드니까 연체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은행은 혹시 돈을 떼일까 봐 미리 쌓아둬야 하는 돈, 즉 대손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게 되는 거죠. JP모건 경영진이 최근에 충당금이 좀 줄어들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그렇군요. 대출이 늘고 부실 위험은 줄어든다. 또 다른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는 시장 활성화와 유동성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은행 예금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이자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 돈들이 주식 같은 조금 더 위험하지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의 돈, 즉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겠죠. 시장에 돈이 많이 돌게 된다. 네.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 중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이자 수익도 늘어날 수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이나 모건스탠리 같은 투자은행들이 수혜주로 거론되기도 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직접적인 예대 마진은 좀 줄어들 수 있어도 수익률 곡선이 유리해지고 대출 총량이 늘어나고 부실 대출로 인한 손실이 줄고 또 증권 부문 같은 다른 금융 부문의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금융주 주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금리 인하가 보험성으로 해석돼서 경제가 심각하게 나빠지지는 않겠구나, 연착륙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높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부각되면서 금융주가 오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반대로 이게 수수평 인하로 해석돼서 경제가 생각보다 더 안 좋구나, 침체로 가는구나 이런 공포감을 자극하면 순이자 마진 축소 같은 부정적인 우려가 더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해석이 중요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금융주 외에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분야는 없을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AI나 기술주와의 연관성도 자주 언급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는 특정 섹터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들을 좀 살펴보면요. 네,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역시 말씀하신 기술주나 성장주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현재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 즉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R&D 같은 데 돈이 많이 드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힙니다. 미래 이익의 가치가 올라간다. 네. 둘째로는 바이오나 헬스케어 섹터도 비슷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연구개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그 부담이 줄어들고요. 또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 인수합병, M&A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집니다. M&A 활성화 기대감도 있군요. 셋째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분야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짓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부채 의존도도 높은 편인데요. 금리가 하락하면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것들이네요. 네. 그리고 넷째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증권주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죠. 그렇군요. 기술, 바이오, 신재생, 증권. 반대로 금리 인하가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섹터도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보험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통 고객에게 나중에 돌려줘야 할 보험금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이걸 운용하기 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리가 하락하면 이 부채의 현재 가치는 커지는데 자산 가치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채는 커지는데 자산은 그대로다. 네, 정확히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속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듀레이션 불일치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바뀐 회계 기준 IFRS 17에서는 금리 변동이 보험사의 주요 수익 지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 하락이 좀 불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험주는 좀 주의해야겠네요. 섹터별로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군요. 그럼 시장 전체적인 전망은 좀 어떤가요? 특히 그 9월 약세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는 좀 깨질 수 있을까요? 아까 톱니 같은 분석가는 과거 금리 인하가 있었던 9월에는 오히려 증시가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런 통계 분석이 있긴 합니다. 과거에 경기 침체 없이, 그러니까 보험성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렸던 시기에 9월 달에는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상승했다는 그런 분석이죠.
오, 흥미로운데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무조건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하가 실제로 발표되면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에 파는 셀 더 니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있고요. 아, 발표하면 오히려 팔아라. 네,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또 FOMC 회의 이후에 10월부터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이것도 시장이 이번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보험성이냐 수수평이냐, 여기에 따라 9월 징크스 극복 여부도 갈리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방향은 결국 그 해석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측면이나 기대감을 주로 이야기했지만 이게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닐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잖아요. 어떤 위험 요인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위험 요인들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역시 인플레이션 위험, 특히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면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최악의 상황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고용지표가 보여주듯이 경기는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는데 만약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힌다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변수가 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입니다. 아,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만약 고용은 둔화되는데 관세 때문에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기는, 불난 집에 기름 묻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와, 정말 심각한 시나리오인데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결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 커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CPI 발표, 정말 주목해야겠네요.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정책 시차 문제 동생급해봐야 합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그 효과가 바로 다음날 경제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1년이나요? 생각보다 기네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너무 늦게 나타나거나 혹은 나중에 경기가 좀 회복될 만한 시점에 뒤늦게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더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약을 너무 늦게 썼거나 혹은 너무 많이 쓴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타이밍도 문제군요.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 문제도 계속 거론되고 있죠? 네, 그 부분도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연준의 독립성 및 정치적 압력에 대한 우려인데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또 연준 이사 해임을 시도하거나 특정 인물을 위원으로 임명하려는 등의 모습은 아무래도 연준 결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겠네요. 네, 연준의 결정이 객관적인 경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게 되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신호들, 예를 들어 고용 둔화나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또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 같은 것들이 과연 일시적인 둔화 신호인지 아니면 정말 구조적인 경기 침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전망이 엇갈리죠. 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처럼 미국 경제의 약화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연준이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춰서 정책을 펴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 진단 자체가 틀릴 위험도 있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금리 인하의 효과를 섣불리 단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 이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내리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인 보험성 격조치인지 아니면 이미 시작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과 앞으로의 경제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청취자께서 주신 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그 의미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고용 둔화라는 뚜렷한 인하 명분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의 두 얼굴인 보험성과 수수평의 차이,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는데 금융주가 오를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이유와 그 배경.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위험과 시장 해석의 중요성이라는 잠재적 위험 요인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봤네요. 네,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결국 금리 인하는 뭐랄까 만병통치약인 절대 아닙니다. 경제 연착륙을 돕는 좋은 보험이 될 수도 있지만 이미 병이 깊어진 후에야 뒤늦게 처방하는 수습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금융주 상승의 역설은 바로 이 보험 시나리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주 발표될 CPI 데이터와 FOMC 성명서에 담길 연준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가늠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들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이번 금리 인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 정책과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통화 완화 정책, 즉 금리 인하와 무역 장벽 강화 정책, 즉 고율 관세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좀 상충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강력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가 흔했을까요? 어쩌면 매우 이례적일 수 있는 이 두 정책의 조합이 앞으로 몇 달간 미국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될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